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싱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시할머니와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고통을 알아주기는커녕 고모들을 두둔하고 할머니의 편에서 오히려 더 구박하시기만 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집에서 엄마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음 뚫 곳 없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인지 이성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멋진 선배를 쫓아다니거나 연예인을 좋아할 때 저는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었고 책을 한 글자라도 더 봤어요. 공부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죽자 사자 공부를 한 결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수도권 치대를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몇 년을 근무하다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30살에 제 이름을 걸고 저의 치과를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겁 많은 아이들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개원한 지 1년 만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고 서울의 투룸 아파트를 얻을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회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저는 치과가 잘 되어 돈도 벌고 서울에 저의 집도 생기니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31살부터 35살까지 일에 미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에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35살이던 해의 12월 한 해를 마감하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로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어린 직원인 이지 씨의 대학교 선배였고 이분도 회사에서 다 같이 회식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희 잘 부탁드린다며 제게 인사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출근하자마자 지희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난 선배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에 싫다고 거절했지만 지희 씨는 선배가 성격도 좋고 나이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딱 밥만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지희 씨의 선배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말 약속한 장소에 시간 맞춰 나가니 지희 씨의 선배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회식 날에는 식당이 어둡기도 했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밝은 곳에서 맨정신에 보니 사람이 서글서글하게 생겼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꽤 재미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진우였고 꽤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일하다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나이가 같은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진우 씨가 싫지는 않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도 주고받고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어요. 다음 만날 날도 진우 씨는 여전히 유쾌했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런 진우 씨의 모습이 참 좋았고 진우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거의 매일 퇴근하면 저의 치과 앞에 왔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스스럼 없이 반말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공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저와 제대로 연애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진우 씨에게 어린 시절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나이가 적지 않으니 가벼운 연애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기 싫은 나라도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싫은 것이 아니라면 평생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며 일단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우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싫은 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길래 진우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진우 씨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다툰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착한 진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게 새벽이건 언제건 항상 달려와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혼자 있는데 집에 꽤 큰 벌레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벌레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잡지도 못하고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진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가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그 밤에 우리 집에 달려와서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듬직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저를 먼저 위해주는 진우 씨의 소소한 행동들에 감동하여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진우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진우 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6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2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6살 어린 여동생은 이름이 김고은이었는데 이름처럼 참 곱게 생기고 키도 크고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여동생은 자기 아들인 호진이를 소개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한 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혼한 것이 흠이 아니기에 정말 맞지 않는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네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긴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며 우리는 혼수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며느리 돌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아이 낳고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여동생은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딱히 저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아서 그냥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진우 씨에게 여동생에 관해서 물어보니 여동생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속은 여리고 착한 아이라며 시간을 두고 겪어보면 금방 친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결혼해도 여동생을 뭐 본다면 얼마나 보겠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보다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여동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신혼집을 알아보려다가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저와 남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편해서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에서 같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지간한 가전제품은 다 있기에 따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고 집 상태도 깨끗해서 침대와 장롱만 새로 들였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제가 37살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일하는 며느님이라며 엄청나게 잘해주셨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다양한 반찬은 기본이고 제게 설거지조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가씨는 여전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형으로 말하는 통에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가씨의 방을 보았는데 딱 봐도 값비싼 명품 가방에 좋아 보이는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가 분명히 회사에 다니지 않고 아이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명품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아가씨는 일하지도 않는데 명품 가방이 어떻게 그리 많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다 명품이었냐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며 사실 아가씨가 일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매달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신의 물건도 산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므로 집에서 생활하며 나가는 공동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에게 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시험관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아기는 생기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노력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과 아기를 기다리며 깨를 볶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호진이를 혼자 키우는 아가씨한테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아가씨 돈으로 사면 되지 그거를 왜 나한테 말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아가씨의 생활비나 호진이의 양육비를 다 남편이 지원해줬다고 하며 이번에 아가씨의 자동차도 남편이 사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가씨한테 나가는 소소한 돈은 자신의 월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워낙 고가이니 같이 사주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의 호진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돈 모으냐고 하며 일단 우리가 먼저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가씨를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가씨 어릴 때 잔병치레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공부는커녕 제대로 된 스펙도 쌓지 못했다며 여동생만 보면 안쓰럽다고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생각이 달랐어요. 남편이 평생 아가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 용돈은 그렇다 치고 자동차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주길래 돈도 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명품이 많은지 물었어요. 남편은 얼마 안 준다고 하는데 뭔가 내 눈도 피하고 말끝도 흐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남편을 추궁하며 말하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자신이 한 달에 주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무려 200만 원씩이나 여동생에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가씨는 과소비의 낭비가 정말 심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호진이의 아빠인 전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명품을 사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많은 돈을 제 남편과 부모님께 받으며 여전히 과소비에 사치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생이 그저 안쓰러워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우리 부부 공동 생활비 100만 원을 내고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돈을 자신의 몫으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200씩이나 주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0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이야. 내가 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게다가 지금 내 동생이 노는 것도 아니고 호진이 보고 있잖아. 내 생각엔 호진이가 갓난아기라서 아가씨가 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호진이도 어린이집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아가씨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고 당신은 아가씨에게 주는 용돈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호진이 키우느라 힘든데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여동생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00만 원이나 받는 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명품을 쓸데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게 다 낭비고 과소비야.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용돈 좀 줄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그래도 그동안 200만 원씩 줬는데 어떻게 단칼에 줄이냐? 진짜 인정머리 없다. 너 생각이 정 그렇다면 네가 번 돈으로 아가씨한테 돈을 200을 주든 300을 주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다만 공동 생활비를 못 낼 정도가 되거나 나에게 아가씨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바라지는 마. 그리고 아가씨한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남편은 남편 직장으로 저는 치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씨 자동차 한 대 뽑게 도와달라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잘 살면서 하나뿐인 네 신우인데 그런 신우한테 차 한 대 뽑아주지도 못하니? 넌 신우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니? 막말로 너 동생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차 안 뽑아줄 거야? 제 동생이어도 이렇게 차를 뽑아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차라리 일하라고 일자리를 소개해줄지언정 돈을 주며 차 뽑으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주제넘지만 아가씨한테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주시지 마시고 차라리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시부모님 남편이 언제까지 아가씨 먹여 살릴 수도 없지 않나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죠. 그럼 잘난 네가 고은이 일자리 좀 소개해 주렴? 아니지. 차라리 네가 일하는 그 치과에서 고은이 일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줘. 그럼 그런 줄로 알고 끊는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오래 근무했던 데스크 직원이 관둔다고 하는 바람에 직원 한 분을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아가씨를 데스크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력직 직원을 새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는데 아가씨가 치과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들었다며 여기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둔다는 직원도 드디어 인수인계하고 나갈 수 있냐며 좋아하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반기는 분위기길래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채용했습니다. 아가씨가 출근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직원들과도 잘 지내 보였습니다. 하루는 치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아가씨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방 하나가 빈 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가씨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남편과 아가씨가 통화하더니 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바로 짐을 챙겨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호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어차피 호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혼자 다 보셔서 자신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 뭘 자꾸 그리 남의 자식 걱정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아가씨를 우리 집에서 살자고 했냐고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고은이가 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같이 살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저를 냉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아가씨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아가씨가 자신의 일주일 짐을 챙겨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미 온 아가씨를 이 밤에 내보낼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을 내주었네요. 이렇게 아가씨와 남편, 나 셋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집에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솔직히 저도 너무 피곤한데 자신도 피곤하다며 저에게 밥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살 사람도 아니고 원래 먹던 저녁밥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이 먹으리 어렵나 싶어 밥을 차려줬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히 제가 밥을 차리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본인 밥은 본인이 차려서 먹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애한테 밥 한 번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리 생색내니? 밥 좀 제대로 차려줘. 그리고 너 아침마다 우리 진우하고 고은이 굶기고 출근한다며?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가서 일도 열심히 하지.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밥을 해서 언제 차리고 치우고 나가나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가씨의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이 둘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들 밥상을 제게 당당히 요구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돼요? 왜요? 며느리는 뭐 말도 못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가씨와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남편이 저의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편을 들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 뒤로 아가씨는 제가 남편에게 퇴근 후 청소를 시키거나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오빠 시킨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바꿔주라고까지 하며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제 집에 있지만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기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가씨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밉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잘 지내는 듯 했는데 그 뒤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일하기 싫어서 뺀질거렸어요. 아가씨가 하지 못한 일들은 다 다른 직원들의 몫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답니다.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아가씨가 나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다들 불만이니 여기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못 나가겠다고 하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계산된 급여를 주고 지금부터는 여기서 일해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에 아가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시모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회사에서 제가 쫓아냈으니 제가 아가씨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일 잘하고 했으면 제가 쫓아냈겠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주고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오래된 직원들이 아가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생활비를 제게 맡겨둔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이 아가씨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희한테 아가씨의 생활비를 저한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고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 돕고 해야지. 하나뿐인 신우가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아이 키우며 돈 벌겠다고 하는데 안쓰럽지도 않냐? 독한 년. 네, 저 원래 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일도 안 하니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 이유 없고 호진이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호진이는 나 혼자 충분히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은이가 일을 구해 자리 잡을 때까지 네가 도와.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가버리시고 저는 아가씨와 더 말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다음 날 아가씨는 여전히 집에 있고 저 혼자 치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웬 남성분이 아가씨를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분을 몰래 만났던 거예요. 어차피 아가씨도 지금은 혼자이니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분한테 결혼할 것처럼 만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대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무턱대고 찾아왔다고 해요. 저는 이분께 혹시 아가씨가 결혼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건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모르셨고 정말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아가씨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바로 우리 집으로 가셨어요. 1시간 정도 후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왜 집을 알려줬냐고 하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 시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골칫덩어리였던 아가씨가 집에서 나간다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퇴근하고 잠시 쉬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고은이한테 다 들었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고은이를 협박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대단한 남매다. 어떻게 아가씨가 결혼할 것처럼 사기를 치고 돈까지 빌리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가씨를 두두네? 아가씨의 죄를 덮어주는 건 아가씨를 위한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야.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살 수 있게 좀 둬. 그날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뒤로 일주일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번에 왔던 남성분이 또 와서는 돈을 분명히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시댁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분은 바로 시댁을 향했고 2시간 정도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우리 집을 알려줄 생각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이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와서 연락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아가씨의 잘못이에요. 덮어준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시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고 그깟 1,000만 원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너는 그리고 새언니가 돼서 그 1,000만 원 갚아주지도 못하니? 그깟 1,000만 원이요? 제가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도 그 돈을 제가 왜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아가씨는 어머니의 딸이지 제 딸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환자분 오셔서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제게 연락을 하시지 않았고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꾸준히 연락도 하고 여전히 아가씨한테 돈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 생활비는 꾸준히 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직업이 변호사래요. 그런데 남편이 호진이를 우리의 아이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결혼할 사람한테 아가씨가 이미 1번 결혼도 했고 호진이의 존재를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지금 잘 되는 마당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결혼을 취소할 것 같다면서 마침 우리는 아이도 없고 능력도 되니 호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자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아이를 바란 거지 아무 아이나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절대 못해. 아무 아이라니? 내 동생 아이가 아무 아이야? 어차피 핏줄도 섞여 있는데 그게 왜 안 될 일이야?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아가씨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나만 이해 안 되는 거니? 옛날엔 다들 이러고도 잘만 살았어.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이번 주 상견례 때 호진이를 우리 아들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입도 뻥긋거리지 마. 그럼 바로 이혼이야. 그래. 안 그래도 예전부터 아가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차라리 갈라서자. 아이도 없고 같이 산 날도 얼마 되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혼해. 저와 남편은 이혼까지 언급하며 싸우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정말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며 어제 한번 그렇게 싸운 것 가지고 무슨 이혼 서류까지 내미냐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알아보고 이혼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까지 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 확실히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당했고 남편은 가만히 있던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부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든 말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상견례 자리에 일단 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아가씨의 예비 남편이 들어왔는데 같은 대학교 동창 김성근인 거예요. 제가 성근이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아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런 표정을 보며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성근이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근이에게 연락해서 아가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성근이를 만나 사실 아가씨는 이미 한 번 결혼을 다녀왔고 어린 아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성근이는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결혼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친구로서 나는 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며 이전에 우리 치과에서 일할 때 돈을 빌린 이야기, 지금까지 마땅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견례 전에는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위장하라고 했던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성근이는 전형적인 꽃뱀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제게 그런 시누이를 둬서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근이가 저에게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성근이와의 만남 뒤로 아가씨의 결혼이 바로 취소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결혼식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남편은 자꾸 저에게 호진이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주말에 집에 있는데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호진이가 무작정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설득시키러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바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얘기 다 들었지? 네가 지금 나이는 많고 아이는 없으니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입양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장남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고은이는 시집가고 그림이 딱 좋지 않겠니? 이게 아주 시댁 말에 하나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게 없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면 해. 시부모 말인데 당연히 따라야지. 그래, 여보.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솔직히 지금까지 안 생겼으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 시부모와 남편, 아가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저는 정말 이 사람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나를 어르고 달랬지만 제가 꿈쩍도 없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게 아주 치과 의사라고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냥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나 네가 호진이 입양한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진짜 꼰대도 아니고 그깟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새언니 진짜 고집이 아주 똥고집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에 가지 않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니 얼른 자기 아들 출근 준비시키고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우리는 아침밥 잘 먹지 않는다고 하니 제 등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신경질 나서 그냥 바로 출근 준비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집에 있을 것 같아 친정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화가 잔뜩 나셔서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우리 집으로 바로 가셨어요. 집에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이 다 있었고 저는 바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자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조카를 아들로 입양시킬 생각을 해? 나는 절대 그 꼴 못 봐. 그러면 둘이 갈라서. 아버님,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충분히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로 미진이와 이혼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혼 소송까지 가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네. 이미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 때문에 우리 미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자네는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이 비정상이면 자네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난리야? 사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사기 결혼이라뇨? 둘이 서로 좋아 죽어서 그냥 과거를 말 안 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쪽도 아들 원하시잖아요. 고은이한테는 아들이 필요 없고 그쪽은 아들이 필요하니 고은이의 아들을 당신 딸의 아들로 넘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에요?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생긴 아이는 그쪽에서 키워야지. 왜 그 아이를 우리 딸에게 넘깁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진이 전현이 성격이 지랄맞은 게 제 아빠 꼭 빼다 닮았구먼. 우리 고은이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나가요, 나가. 여기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나가시려면 그쪽이 다 나가셔야죠. 잘 됐네요. 이참에 저 정말 이혼합니다. 더는 이런 사람들 가족으로 못 두겠네요. 기간이 1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저 소송을 해서라도 기필코 이혼할 겁니다. 다들 나가세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끌어내겠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꿈쩍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가 경찰에 정말 신고할 것처럼 하자 그제야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너무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서로 이런 꼴 보지 않게 이혼하자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은 못 찍겠다고 버텼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집에서 동거인처럼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성근이가 제게 전화해서는 아가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은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말하는 시부모와 아가씨의 녹음 파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성근이는 이전에 아가씨가 치과에서 근무했을 때 돈을 빌려갔던 분께 잠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은 당한 것이 아직도 분하다며 감사하게도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성근이에게 이것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결혼식 날 오면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일단 남편한테 먼저 가라고 한 후 그리고 시간 맞춰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 밝은 표정으로 신부 입장을 했어요.
아가씨가 버진로드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노래가 꺼지더니 시부모와 아가씨가 호진이를 제 아들로 입양하라고 했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가씨가 돈을 빌렸던 분의 음성이 나왔어요.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시아버지는 제게 욕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결국 아가씨의 결혼식은 욕설과 대성통곡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저의 집으로 먼저 갔고 남편은 시댁에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식 전에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며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하객들이 찍은 제 머리채 잡힌 영상까지 모두 다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치과 업무에 충실하며 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나니 엄마가 참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이도 없고 저 혼자 먹고 살 능력이 돼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호구짓을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이혼했지만 저희 엄마는 어린 제가 있었고 전업주부이시다 보니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한 맺힌 그 세월을 참고 사셨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의 속이 문드러졌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버지나 친척들에 대한 나쁜 말 하나 하지 않으시고 저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제 밥벌이는 할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엄마가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평생 효도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합니다.